오늘 첫 번째 사건 10대 여학생에게 벌어진 사건이네요. 네,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20대 남성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13살 소녀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자 거듭 성폭행을 합니다. 구토도 하고 저항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성폭행을 했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었죠? 이렇게 성폭행을 한 것만으로도 정말 천인공노하고 용서받지 못할 범행인데 저 피해자가 저 성폭행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유. 이제 임신 사실을 알리고 둘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과정에서 또 임신한 사실을 전에 듣고도 폭행을 이어갑니다. 그 당시 이제 10대 여성 2명이 함께 폭행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발로 이 여성의 배를 차기도 하고 세상에. 또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기까지 하는 그런 사실 참 입에 담기도 좀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겁니다. 야, 이거 뭐 보통 악질이 아닌데요. 이 정도만 듣고도.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 이건 또 무슨 13살이라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만 나이가 아니고 우리나라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적용된 법조가 만 나이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걸 봐서 저도 만 나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13세 미만이었다면 이게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13세 미만의 아이를 성폭행을 하면 우리나라의 하한이 가장 중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데 사실 12세, 13세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을 이제 적용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보겠지만 이제 형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행동했는 사람들 조금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우리 양형 기준에 보면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 가중 양형 인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양형 기준 만들어 갈 때 임신하는 게 분명히 가중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바 임신까지 한 그 인부에게 이러한 폭행을 했던 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형이 적용됐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좀 시작부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팀장님, 공범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가 그 폭행을 할 때 그 미성년자 2명이 가세를 했어요. 알고 있던 그 18세하고 17세 여학생 2명이 가세를 했는데 어떻게 폭행했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일진들이 손등에다가 담뱃불로 담뱃방이라고 지진 적이 있어요. 아유. 옛날 지금 안 하는데 예. 그것처럼 똑같이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기도 하고 또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했는데 아까 그 승현이 말한 대로 지금 13세가 아니고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성년자 그 처벌하는 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든 본인이 가해를 하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3명이서 공동으로 특수상해인데 폭행했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하기도 하지만 비겁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처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0대 남성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1억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성폭행도 하고 임신한 아이에게 그렇게 폭행까지 했는데도 일단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 이렇게 기소가 됐었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그리고 17살짜리, 18살짜리 두 공범이 있었는데요. 이 두 공범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부로 송치가 됐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소년원 2년이 최대치입니다. 승현님, 아까 제가 반장픽에서 의붓딸을 성추행해서 다소 우발적으로 뭐 했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그 사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재판부와 이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입니다. 좀 그래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세상에, 참 이거 제가 제 입으로 다시 이거 리바이벌하기가 참 그런데 해서 임신까지 시켰고 또 폭행, 임신한 걸 알면서도 배를 폭행하고 또 공범들 그랬는데 집행유예. 이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 정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없는 뭔가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그걸 몰라도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일 수 있습니까? 뭐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은 뭐 자제한다고 치더라도 예. 이 사건의 그냥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집행유예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야 되고 이 사람의 개선 교화의 정이 확실해야 되는데 재판부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죄질은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성폭력 범죄 판결문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10대, 13세 여성 아이의 어머니의 입장에는 아이가 더 이상 이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변호사님 계시네, 죄송한데 변호인 찾아와서 아이한테 합의하자는 그 모습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가 이 사건을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합의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합의는 제가 봤을 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넘어서 정말로 그들이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상 감경 사유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법원 안에서 잘 판단했겠지만 그냥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첫 번째 고려했고 두 번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정신질환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인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의무적 규정에서 재량적 규정으로 바꾸었는데 과연 이 정신질환이 얼마만큼 이 범죄 당시에 현존하고 나타났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집행유예 사유와 그다음에 이 형을 3년으로 보기에는 저는 법리적 판단으로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정신질환을 참작했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 피고인이 반성하고 정신질환 앓고 있으면 피해자가 덜 아프답니까? 라는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 책임주의 원칙 때문에 정신질환이 범죄에 반영이 되면 이 사람한테 전적인 책임을 다 묻기 어렵다라는 뭐 그런 이론을 기초로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양형 기준 이 판단을 보면 이거는 그냥 감경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배치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감경 사유 중에 가장 큰 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보다는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과의 합의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양형에 가장 많이 반영이 된 건데 이제 합의까지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최대한 처벌을 낮춰야 되니 여기에 배치한 게 초범인 점. 정신질환이라는 게 여기 보면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나 뭐 주의력 결핍증 그러니까 행동 발달 같은 거에 일정한 장애가 있다는데 그거랑 성범죄하고 폭행하는 게 이게 이것 때문에 성폭행을 했다거나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인부의 발을 찼다거나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감경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에 불과한 건데 아까 승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좀 의구심이 드는 건 과연 이게 진짜 합의일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건 처벌불원서 합의서가 올라오면 응 합의했네 하고 그냥 합의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13살짜리가 아이가 임신을 하고 임신한 이후에 자기 배를 폭행하면서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고 담뱃재를 입에다 털었던 사람을 이제 전 처벌 원하지 않고 용서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에서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떠나 있고 싶고 또 혹여라도 있을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보복이나 이런 것들도 두렵고 이런 것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합의서 하나 들어왔다고 이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합의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백 변호사님이 예상하신 대로 지금 채팅창은 지금 막 터지기 직전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그리고 말이죠, 백 변호사님 이 점도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 공범 있잖아요. 옆에서 네. 도왔던 아이들, 걔네들은 지금 뭐이 가정법원에 송치했죠. 예, 그쪽으로 혼인보호 갔어요. 사건이에요. 예. 근데 정작 이 범행을 주도했던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오히려 좀 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렇죠. 집행유예라는 게 물론 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풀려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풀려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집행유예가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면 모를까? 그러니까 사실 집행유예라는 게 우리는 법적으로 보면 이건 벌금형보다 중한 그런 형벌이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 또 여기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풀려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처벌의 효과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